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1년이 출적 지났습니다. 이번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2위급 군사 대국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압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버렸는데 집속단도 써보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써보고 무자비한 폭격도 가해봤지만 우크라이나를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서방국의 무기 지원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하이마스 등 미국의 적극적인 무기 지원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죠. 그런데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까지는 대등하게 엎으면 압도할지도 모를 부대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중국은 물론 일본과 북한 그 어디에서도 적수가 없다는 이 부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럽과 북미가 서로 지켜주자며 체결한 동맹체가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년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창설된 이 조약은 현재 북미 2개국 미국, 캐나다와 유럽 29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동맹체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발발했는데 왜냐면 나토 조약 제5조 컬렉티브 디펜스 때문입니다. 제5조에 따르면 집단방어 컬렉티브 디펜스관,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토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회원국 전체는 지체 없이 공격을 개시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K2 전차 및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가 유럽으로 대량 수출된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토가 창설되자 많은 회원국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믿고 군비를 감축했기 때문입니다. 즉, 규정상 회원국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2%는커녕 대부분 1%대에 머물고 있고 그냥 경제발전에만 올인한 겁니다. 그러다 러시아 침공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이 눈앞에 닥쳐오자 서둘러 무기를 사들이고 군비를 늘리기 시작한 건데요. 아이슬란드의 경우 군대는 없고 고작 해양경비대가 전부였을 정도입니다. 아이슬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원국들의 전력 수준은 참담한 수준인데 일례로 네덜란드의 경우 세계 기갑연대를 전부 폐지해버리면서 레오파르트 전차 100대를 핀란드에 팔아버렸고 이제 고작 18대 남았습니다. 2007년과 2012년 기병연대를 해체할 당시 이미 네덜란드나 그 주변에서 기갑전이 벌어질 정도면 이미 전쟁이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죠. 영국의 전략국제문제 IISS에서 발행하는 밀리터리 밸런스 2019에 나타난 회원국의 전력은 2018년 기준 주요 7개국의 주력전차 MBT 전력은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 236대, 영국이 챌린저 2전차 227대, 프랑스가 르클레르 전차 200대, 이탈리아가 아리에테 200대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G7 회원국인 4개국 보유 전차가 900대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한국은 2514대의 전차를 운용 중이었는데 저 4개국과 4대1로 붙어도 한국이 압도해버리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힘 좀 쓴다는 유럽 국가들 전체와 맞붙어도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춘 한국군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 일본, 북한 등의 동아시아에서도 적수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하는 바로 7군단 제7기동군단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한국에서 육군단과 8군단이 해체됐거나 해체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인 7군단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기동군단 또는 북진선봉이라고 불리는 7군단의 존재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오로지 평양을 초토화시킨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오로지 북진의 북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7군단 훈련에 방어훈련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공격훈련만 있고 모든 병력이 전차, 장갑차 또는 자주포를 타고 이동합니다. 즉, 기계화 사단이 주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4개의 기계화보병사단이 있었지만 2004년 제11기동사단인 화랑부대가, 2010년 제8기동사단인 오뚜기 부대가 각각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개편됐고 전부 7군단 예하로 편입됐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수기사 수도기계화보병사단로도 불리는 맹호부대와 20기계화보병사단인 결전부대라는 걸출한 기계화 사단이 존재했는데 이들도 전부 7군단 예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국방개혁 2.0에 따라 사단이 통폐합되면서 이름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현재 7군단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력을 갖췄길래 세계 최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계화보병사단인 수기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은 그 명성만급이나 대단한 기갑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K1 전차의 위험이 대단합니다.
1984년 개발 직후부터 양산에 들어가 1000대를 뽑아낸 후 즉각 수기사를 시작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초 북한이 기존의 T-54보다 화력이 우수한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할 더 강력한 전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즉각 K1의 성능 개량을 시작했습니다. 주포를 120mm 강선포로 변경해 화력을 강화했고 개량형 특수장갑을 적용해 생존성을 높인 K1A1을 개발했습니다. K1의 첫 번째 성능 개량이 이뤄진 것이죠. 그러다 2000년대 후반 다시 한번 성능 개량을 실시했는데 최신 장비였던 K2 흑표전차와 K21 장갑차가 야전 배치됨에 따라 이를 장비와의 합동 운용을 위한 기능 추가가 요구됐죠. 이에 21세기 전장 환경에 맞는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 피하 식별 장치, 전, 후방 감시 카메라, 항법 장치 등의 기능이 추가됐고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전투 차량 간 통합 운용, 아군 오인 사격 방지 기능을 추가한 K1A2가 완성됐습니다. 2004년 화람부대 11기동사단과 2010년 오뚜기 부대 8기동사단과 7군단으로 합류했는데 이들은 전부 기동사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할 작전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평양을 향해 고속 전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속도가 처지는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계화 보병대대를 늘리면서 최신형 K2 흑표 전차로 무장시켰습니다. K2의 경우 1970년 국산 전차를 보유하겠다는 작은 목표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이 가진 모든 기술을 끌어모아 30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무기인데 파워팩 문제로 시끄럽기는 했었으나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2014년 1500마력 파이팩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1500마력 파워팩 기술을 갖게 됐죠. 전차의 경우 다양한 평가 요소가 존재하지만 화력, 기동력, 방어력이 기본이며 이 요소들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전장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한국은 기동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상기슭 등의 험한 지형을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흑표의 최고 속도는 72km로 전차 중 가장 빠르고 급정거 시에도 제동거리가 24m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천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잠수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포신까지 불에 잠긴 상태에서 4.1m를 도하할 수 있죠. 화력도 가볍지 않습니다.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했는데 자체 개발한 전차포탄을 사용합니다. 사실 K2 흑표 전차는 태어날 때부터 전차가 필요한 국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터키가 2008년에 4천억 원을 투자해 주요 부품과 개발 기술을 사들였고 작년에는 자칫 러시아랑 맞설 위기에 놓인 폴란드가 무려 1000대를 수입해갔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신속한 인도를 특별히 요청했고 한국은 8기동사단에 배치할 물량을 폴란드로 돌려 작년 12월 6일부터 인도를 시작해 즉각 러시아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어쨌든 8사단과 11사단은 K2 흑표로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7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진을 담당하는 부대인 만큼 온갖 최신 전력이 모여 있습니다. 1000대 이상의 전차를 기동시키기 위해 공병여단 제7공병여단을 가진 데다 적 후방의 침투에 전차부대를 이끌어줄 강습대대도 2개 제1, 2강습대대 나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아파치 헬기로 무장한 항공단 제17항공단도 운영하고 있고 화력 지원을 위해 K9 자주포를 배치받은 포병여단 제7포병여단도 따로 두고 있죠. 한 예비역 장성은 말만 군단이지 사실은 별 4개 파리가 지휘하는 야전군의 버금가는 화력이라며 7군단이 육군 모든 전력과 맞붙어도 승패를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7군단은 과연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요? 북한의 기감 전력은 가볍지 않습니다. 기갑군단, 기감사단, 기계화보병사단, 기감여단까지 다종다양한 기계화 부대를 편성해 두었는데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김정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최신 무기는 전부 평양에 있죠. 하지만 전술적으로 보자면 7군단과 동일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820군단인데 전차군단 또는 기감군단으로 불립니다. 황해도 사리원에 사령부를 둔 820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재빨리 남하의 한국 후방으로 돌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북한군 최정예 전투사단은 제105 탱크사단으로 한국전쟁 당시 서울중앙청 꼭대기에 인공기를 꽂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105 탱크사단이 820군단 예하로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기감여단과 기계화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요 전력은 자체 생산한
천마호로 1960년대 구소련이 제작한 T-62 전차의 개량형입니다. 만약 7군단이 820군단을 격파시키고 평양으로 북진하면 평양방어사령부와 직접 맞붙게 되는데요. 평방사는 쿠데타를 막는 부대로 북한 내 최고 화력을 자랑하죠. 장비, 인력, 규모로 볼 때 북한 최고의 군단급 부대입니다. 평방사의 주요 화력은 신형 탱크인 선군호인데 이는 K2 흑표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천마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한국 전투기와 미국의 공군 전력이 가세한다면 평양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최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전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을 상대할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반도와 그리 멀지 않은 랴오닝성에는 제79집단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집단군은 하나의 국가가 가진 전체 병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최소 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의 79집단군은 1개 기가여단, 3개 기계화보병여단, 1개 특수작전단을 예하로 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중국 최정예 부대로 꼽힙니다. 다만 7군단의 전차나 장감차 등과 비교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죠. 일본 역시 옛 소련이 홋카이도를 침공할 것을 대비해 기계화 부대 중심으로 북부방면대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의 7군단에 비해 턱없이 전력이 떨어집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한때 지구상 최고 기감 전력을 보유했던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만큼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역시 전차 전력이었는데 히틀러가 직접 개발하도록 지시한 제1호차와 제2호차는 제1차 세계대전의 주역 프랑스의 모든 전차를 무력화시켰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전번국의 죄를 뒤집어쓰고 군대의 힘을 쫙 빼고 나토에 기댔습니다. 대신 구소련과는 부딪히기보다 경제교류를 선택했죠.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독일로 들어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침공과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를 느낀 독일은 군비를 늘리기 시작했지만 전차 236대를 1000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예정이죠. 그럼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독일보다는 우수하지만 핵잠이나 항모를 제외시키면 전체 전력은 약화됐습니다. 영국 역시 현재 보유한 전력 유지도 어려울 만큼 버거워하고 있죠. 위에서 보셨듯이 7군단은 북한을 상대할 때는 닥치고 북진에 전념합니다. 아직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황인 만큼 규모를 줄이거나 전력을 약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7군단은 한국군이 보유한 최첨단 전차 및 무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등 나토 7개국의 전력과 버금가는 혹은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북한에게는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존재죠. 어쨌든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군은 무장을 늦출 수 없으며 과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무기는 역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화력을 뿜어내는 무기는 1분 만에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하는 전무 다연장 로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화력과 전술 상황에 따라 탑재탄을 교체 정밀 타격도 가능한 전천후 무기로 최근 해외 군수시장에서 미국의 하이마스와 함께 근래 가장 각광받고 있는 무기 시스템인데요. 안 그래도 강력한 천무의 화력을 이제 비교할 무기조차 없을 정도로 강화하려 하는 대한민국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유도로켓부터 전략급 미사일까지 완전히 다른 무기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이 강력한 무기를 해병대의 상륙작전에까지 동원하겠다는 놀라운 발상까지 튀어나왔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화력 덕후라는 사실을 증명할 천무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와 함께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전무 다연장 로켓이 한 차원 새롭게 진화하게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천무의 새로운 유도로켓의 개발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 육군 최대 화력을 자랑하는 천무 체계를 지상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 심지어 해병대까지 적용하는 놀라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공모를 통해 고성능 다연장 개발기술 과제 공고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연장이란 물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모두 놀라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발 공고는 천무의 신형 239mm 유도탄 개발과 천무의 탄두 다양화 그리고 해병대의 상륙형 장갑차용 천무 발사대 개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천무의 신형 239mm 유도탄 개발은 기존 카나드 조종 방식을 후미익 방식으로 변경하고 항공항법 정보 시스템 SBAS, 위성항법 장치 및 통합형 전자장비와 축소형 탑재 장비,
고온환경 구동장치 등을 개발, 적용하여 기존 천무의 유도탄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사거리를 가진 유도탄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의 적용을 통해 천무의 신형 239mm 유도탄은 더욱 긴 사정거리와 정확도를 갖추게 될 예정인데요. 또한 천무 유도탄의 작전 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탄두 역시 개발될 계획입니다.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제압하기 위해 공중에서 폭발하여 금속 파편을 흩뿌리는 파편탄두와 방호 구조물로 보호받고 있는 표적을 파괴하기 위한 침투탄두가 개발 목록에 올랐습니다. 즉 239mm 유도탄용 미니 집속탄과 벙커버스터 탄두를 개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발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해병대의 상륙장갑차에 천무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하여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의 화력지원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륙형 다련장 발사대 개발이었습니다. 기존 천무 운용 차량과 체급도 다르고 이동하는 속도도 훨씬 빠른 상륙형 장갑차 위에서 천무 발사대가 장거리, 단거리, 고폭탄, 분산탄 등 다양한 탄종의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사격 통제 및 전기식 구동 기반의 발사대 개발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 해병대가 상륙작전에서 가용 가능한 화력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상륙작전은 적의 후방을 단번에 찌르고 들어가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수 있지만 그만큼 그 과정에서 무수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전입니다. 때문에 상륙작전을 수행할 경우 적군이 고개도 들지 못하도록 받으시 바다와 공중에서 강력한 화력 지원이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해병대의 상륙장갑차가 상륙 지점에 보병을 운반하고 이후 강력한 화력 지원 플랫폼으로 강력한 화력을 뿜어내게 된다면 우리 군의 상륙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통 기관포 정도의 무장만 탑재하는 상륙장갑차에 미사일을 달아버리겠다는 발상은 정말 화력 덕후라고 불리는 한국이 아니면 상상도 못할 발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마 전 천무를 전술급 전략무기로 떠오르게 할 규격 외 괴물 탄도탄의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2 후속 모델이자 천무 탑재형 중거리 탄대미사일인 KTSSM-2입니다. 최근 KTSSM-2 천무 플랫폼에 탑재되어 실전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한화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었습니다. 천무용 KTSSM 두 발을 장착한 천무 발사 차량의 모습과 그 발사 장면을 공개한 건데요. 천무에 KTSSM-2 탑재된 것은 UAE에 수출된 수출형 천무가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미 국내에서도 실전 배치가 완료되어 있었던 것이죠. 본래는 KTSSM은 별도의 고정형 지상 발사대에서 운용하고 천무용으로 위력을 늘리고 사거리를 290km까지 증폭시킨 KTSSM-2부터 2034년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군은 KTSSM을 천무 플랫폼에 통합하여 배치하고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KTSSM-2 개발과 배치 완료 시기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KTSSM-2 배치 계획을 4년이나 앞당긴 것은 북한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이용한 군사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만의 독특한 무기체계인 초대형 방사포는 일반적인 다연장 로켓을 능가하는 600mm가 넘는 거대한 크기로 150터부터 20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예전선 넘어 평택 미군기지와 같은 후방 전략 목표를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상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류해야 하는 무기인데요. 이는 우리 군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위협으로 이 초대형 방사포를 원점 타격하기 위해 사정거리 180km급의 KTSSM-2를 천무에 배치하고 사거리 290km급 KTSSM-2 배치 완료 시기를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KTSSM-2 개발은 사실상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능 시험장에서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UAE, 이집트, 스웨덴, 필리핀 등 7개국 군 관계자 50여 명이 모인 앞에서 200km가 넘게 떨어진 표적을 목표로 천무로 신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발사해 정확히 명중시키는 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80km로 알려져 있었던 천무가 사정거리의 3배에 달하는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 신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KTSSM-2였다는 사실이 필리핀 군사언론 맥스디펜스를 통해 확인되었었죠. KTSSM-2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로 폴란드와 맺은 대규모 천무 수출 계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군 역시 KTSSM을 천무에서 운용하기를 요구해왔었기에 개발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천무에서 사거리 300km급 미사일을 발사 가능하다는 사실은 해외 여러 국가들에게 천무가 미국의 M14 하이마스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이게 만드는데요. 하이마스에 역시 300km급 사거리를 가진 전술탄도미사일 ATACMS를 발사할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민감한 집속탄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거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무기 중 하나인데요.
하이마스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ATACMS이지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유한 M270에서 ATACMS를 발사할 수 없게 막아두고 보냈을 정도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무기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기갑웨이브를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 육군에는 M270용 ATACMS 미사일이 사거리 165km급의 블록 0부터 사거리 3000km급 블록 4A 버전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북한 중부지방 전체를 사정권으로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ATACMS를 퇴역시키고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PRSM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자 한국에서도 ATACMS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ATACMS를 개발하기 시작했었고 그 결과물이 KTSSM이었는데요. KTSSM-1은 사정거리가 ATACMS 초기형 수준이었지만 KTSSM-2는 사정거리가 최신형 ATACMS 와동급인 300km급이기에 대체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TSSM-2의 공식 사정거리 스펙인 290km가 일부러 축소된 수치라는 게 현재 군사 전문가들 사이의 주류 견해인데요. 천무와 함께 천무용 KTSSM-2를 수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사거리가 300km를 넘는다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협약을 어기는 것이기에 일부러 수출용은 사거리를 축소해서 공개한 것이고 우리 군에서 운용할 내수용 KTSSM-2는 최대 사거리가 4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TSSM-2 탄두는 500kg급 관통형 열압력 탄두와 고폭탄 탄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북한의 갱도형 방사포와 벙커를 확실하게 날려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ATACMS가 집속탄으로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초토화시켜버렸던 위력을 KTSSM에서도 재현하기 위해 신형 탄두 또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탄두는 일반 집속탄처럼 공중에서 보호덮개를 분리하고 자탄을 발사하지만 단순히 흩뿌리는 게 아닌 자탄 하나하나가 유도가 가능한 배회형 자폭 드론으로서 작전지역 상공을 배회하다 목표물을 자동으로 탐지, 식별하고 추적하여 타격하는 기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속탄이 너무 많은 자탄을 흩뿌려 불발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한국형 드론 집속탄은 자탄수를 줄이는 대신 자탄 하나하나가 유도무기로서 넓은 지역의 목표물만 골라 타격할 수 있는 한 차원 발전된 형태의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재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 방출시험은 성공했고 비행시험에서 덮개가 열리지 않아 아쉽게 실패했지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KTSSM-2가 배치 완료될 시기에 세 번째 탄두로서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전술 탄도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소식에 뒤집어진 곳이 있으니 역시 중국입니다. 최근 미국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단순히 지대지 화력 투사수단이 아닌 지대함 화력 투사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무기가 바로 앞서 언급된 신형 탄도미사일 PRSM입니다. 기존 ATACMS보다 훨씬 가벼운 100kg 정도의 탄두를 장착하여 사거리 500km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미군은 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하이마스를 대만에 배치하여 최근 붕어빵 찍듯 뽑아내고 있는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를 상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량 공세에는 마찬가지로 물량 공세로 상대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이처럼 다연장 로켓으로 대함작전을 펼치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천무 도입을 협상하고 있는 노르웨이에서도 자국의 스텔스 대함미사일 NSM을 천무에 통합시키는 것을 제안해 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탄두가 500kg에 달하는 KTSSM을 대함용으로 탄두 무게를 줄이고 사거리를 늘린다면 미국의 PRSM급 500km 사거리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중국 산둥반도까지 닿을 정도의 거리인데요. 현재 한국군은 218대에서 367대의 천무를 양산하여 운용할 계획인데 이 많은 천무가 사거리 500km급의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중국 해군은 서해 지배권을 영구히 상실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중국 3대 함대 중 1축인 북해함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의 장거리 투사무기 개발은 북한을 완전 제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인근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아무리 항모전단과 물량을 내세워 압박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지상에서 날아오는 수백 수천 발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것은 그 미군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죠. 대한민국 무기 개발사는 언제나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누구도 한반도를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수십 년의 노력들이 하나둘 빛을 발하며 오늘날 대한민국 영토를 절대 침범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체로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방산력군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최근 중국 매체들은 연이어 한국이 만든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해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조가 이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현재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전투기 발전 속도는 눈부실 정도라고 호평하면서 한국이 만든 FA-50은 러시아의 미그-29를 이미 앞섰고 그래서 최근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FA-50 경공격기를 다수 구매했다고 분석하면서 이것은 한국이 만든 항공기들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F-35를 운용하면서 얻는 체험과 지식으로 더욱 더 전투기 개발 속도가 빨리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의 전투기 개발 속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매체들은 대부분 KF-21을 비롯해 한국 전투기들을 무조건 평가절하하는 데 치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한국 전투기들을 호평하는 기사를 내놓는 것인지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KF-21 보라매를 엉터리 비행기라고 조롱하면서 KF-21은 5세대 전투기와는 거리가 먼 4.5세대 전투기에 불과하며 반면 중국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스텔스 J-20은 5세대 전투기라고 추켜 세운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이처럼 KF-21을 폄하하던 중국이 갑자기 태도 전환에 나선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하나는 폴란드에 이어 아랍에미리트까지 KF-21 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자 양산을 앞둔 KF-21이 중국 전투기들의 경쟁자가 될 것을 경계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현재 중국 내부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사면임을 확정한 이후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시진핑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6월 외교장관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더니 7월에는 로켓군 사령관이 사라졌고 심지어 최근에는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국방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달 7터부터 8일 베트남 주최로 중국 베트남 국경에서 열릴 예정이던 연례 국방협력회의를 갑자기 연기했는데 중국은 당시 리쌍푸 국방장관의 건강상 문제로 불참했다고 둘러댔는데 실상은 리쌍푸가 해임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서방에서는 리쌍푸 국방장관이 공식 석상에 3주가량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리쌍푸 국방장관의 거취에 이처럼 서방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 미국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가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재임 당시인 2018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제재 목록에 추가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미국에게 껄끄러운 인물로 찍힌 리쌍푸를 해임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왕이 외교부장의 신상에도 이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최근 G20 정상회의 등에서 리창 총리를 수행하지 못했고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뉴욕 유엔 총회에도 불참한다고 밝혀 과연 왕이 부장도 외교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인가 주목되는데요. 이러한 중국 정가의 불안한 상황을 보면서 브라흐마 첼라니 군사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갑자기 붕괴하는데 그 직전까지는 매우 안정되어 보인다. 중국은 현재 여러 위기에 대처하고 있지만 시진핑은 중국을 현대적인 포템킨 국가로 변화시키고 있다. 포템킨이란 겉은 번드르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경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러시아에서 여왕이 시차를 나오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가짜 마을을 조성했던 포템킨 총독의 사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공직자들이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 정도로 전국이 불안한 이 나라의 핵심 부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더구나 꾸준한 투자와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는 국방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숙청과 문책 속에 피바람이 부는 중국 정가와 군부라 그런지 중국 전투기의 수준은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중국은 전투기를 판매하고 AS조차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 공군은 긴급히 파키스탄 기술진을 자국에 초청했습니다. 미얀마가 보유한 전투기 JF-17에 탑재된 레이더 시스템 KLJ-7A 탐지 정확도가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리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전투기에는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미얀마가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구매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기술 결함이 나타났지만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자 미얀마는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의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얀마는 약 320억 원을 들여 중국으로부터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건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외에도 나이지리아는 중국산 전투기 F-7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고 방글라데시에서도 중국산 훈련기 KA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제작사에 항의했지만 중국은 그래도 AS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는 떡 찍어내듯 많이 만들어내는데 품질에 자신이 없는 중국은 최근 언론 매체를 이용해 한국 전투기 KF-21이 급부상을 경계하면서 교묘하게 밟고 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 KF-21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개발 속도는 정말 대단하다. 전 세계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되는데 이를 해낸 대한민국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중국 언론이 칭찬을 하면 후속 기사를 봐야만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후속 기사에는 중국의 속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KF-21이 실제로 전투 성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KF-21이 엔진은 GE에게서 IRST와 EOTGP는 로키드 마틴에게서 AESA 레이더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다. 이걸 통합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이렇게 중국 매체들은 KF-21을 폄하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AESA 레이더만 해도 처음 일본 언론들은 이스라엘과 한국이 AESA 레이더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를 중국 혐한 매체들이 받았으면서 이스라엘이 KF-21 레이더 기술을 전부 만들었다. 라고 와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일본 언론들이 만들어낸 내용, 즉 이스라엘과 협력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오보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AESA 레이더 기술에 이스라엘 기술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 한국의 독자적 기술이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협력한 부분은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에 대한 테스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담당한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레이더 기술에 놀랐고 KF-21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공동 개발은 향후 KF-21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거절했습니다. IRST와 EOTGP 역시 로키드 마틴을 롤모델로 삼은 건 맞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장비입니다. 적외선 탐지 시스템을 통해 적의 위치를 탐지하는 기술은 하나가 이미 함정 방어를 위해 체계 개발을 완료했던 상황이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장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들이 오보를 들이대며 KF-21 깎아내리기를 하는 이유는 FC-31은 중국이 자국 전투기 기술의 정점이라고 홍보하는 5세대 스텔스기입니다. 중국은 공공연히 FC-31이 미국 F-35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장담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란이나 파키스탄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F-35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들에게 자기가 만든 FC-31을 염가로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팔기도 전에 자신들이 연주하이 에어쇼에서 FC-31이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FC-31은 엔진을 점화한 순간부터 엄청난 연기를 뿜어내던 이기동과 스텔스 성능에서 모두 총체적 난국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날 뿜어낸 매연은 엔진의 오버드라이브 때문에 생기는 전형적 현상이라며 파일럿이 기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런 기수 떨림 현상은 제2-20 전투기에서부터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중국 전투기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날 이후 파키스탄은 FC-31 도입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2011년 초도 비행을 시작한 후 11년이 지났음에도 FC-31이 실전에 배치되었다는 소리가 없는 것을 보면 파키스탄의 거절은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중국이 무슨 KF-21이 성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인지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중국의 FC-31이 실패 과정은 전투기 개발이란 것이 무작정 남의 나라 전투기 도면을 베껴서 일단 만들고 보면 된다며 뛰어들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투기는 중국이 미국의 F-35 설계를 해킹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 전투기를 넘을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기 성능의 핵심은 엔진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엔진을 베껴서 자기 나라 것으로 발전시켜왔는데 성능이 떨어지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반면 현재 KF-21에 탑재된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GE F414400K입니다. FA18 슈퍼호넷에 장착된 F414,400 엔진을 보라매에 맞게 개조한 제품입니다. 한국은 KF-21 엔진을 미국에서 그대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받아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40% 정도 국산화가 진행 중입니다. 점점 국산화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항공기 개발의 마지막 키인 엔진까지 초도양산 전력화를 하고 있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엔진까지 모두 한국의 기술력으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러한 점을 극히 놀라워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